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약통에 든 약이 몇 가지입니까? 혹시 그 약들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약, 지금 드시고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의료 강국입니다. 병원 접근성이 뛰어나고 의료비 부담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편리함이 역설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매일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이상의 약을 매일 드시는 분도 상당수입니다. 내과에서 약을 받고, 정형외과에서 약을 받고, 신경과에서 약을 받고, 비뇨기과에서 약을 받다 보면 어느새 약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다약제 복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약제 복용이 고령층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이미 전 세계의학계가 오래전부터 경고해온 사실입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약은 하나씩 볼 때는 안전합니다. 각각의 약은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임상시험의 대부분은 한 가지 약만 복용하는 비교적 건강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7가지, 10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7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약과 약이 만나면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약은 다른 약의 효과를 높여서 과다 복용 효과를 만들고, 어떤 약은 다른 약의 효과를 막아서 치료를 방해합니다. 어떤 조합은 신장에 독이 되고, 어떤 조합은 낙상 위험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약의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 부작용을 또 다른 병의 증상으로 오해해서 새로운 약을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처방 폭포라고 합니다. 약이 약을 부르는 악순환입니다. 오늘 저는 이 처방 폭포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그리고 고령층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3가지 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절대로 약을 임의로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오늘 이 정보를 아시고 병원에 가시면 전혀 다른 대화를 나누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제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입니다. 잠이 안 오는 고통,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되고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면제를 처방받는 것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수면제를 얼마나 오래 드셨습니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이라고 불리는 약들은 단기간 복용을 위해 설계된 약입니다. 2주에서 4주 정도의 단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몇 달, 몇 년, 심지어 10년 이상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들은 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반알이면 잠이 오던 것이 나중에는 한 알, 2알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약을 끊으면 오히려 더 심한 불면이 옵니다. 이것은 병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금단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시면 약을 더 늘리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젊은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사람의 몸은 약을 빠르게 분해하고 배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약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말은 같은 양의 약을 먹어도 노인의 몸 안에 훨씬 오래, 훨씬 높은 농도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낮에도 약 기운이 남아있어서 멍하고 어지러운 상태가 됩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균형 감각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노인에게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수술을 받게 되고 회복 과정에서 폐렴이 생기고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들이 장기 복용될 때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약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은 어떻게 자야 할까요? 수면 전문가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방법은 약이 아니라 수면 위생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 자기 전 한두 시간은 스마트폰과 TV를 끄는 것, 낮잠을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런 습관들이 약보다 오래가고 부작용 없는 수면, 치료입니다. 또한 가벼운 저녁 산책도 효과적입니다. 저녁 햇빛을 받으며 30분 걷는 것이 뇌에서 수면, 호르몬이 적절히 분비되도록 도와줍니다. 수면제를 당장 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서서히 줄여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이 수면제를 몇 년째 먹고 있는데 이것을 천천히 줄여 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장약, 특히 위산 억제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는 약입니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에 처방받는 약들입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불리는 계열의 약들로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에소메프라졸 같은 이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약들은 처음 개발되었을 때 정말 혁신적인 약이었습니다. 식도 역류 질환이나 위궤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고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이 너무 쉽게, 너무 오랫동안 처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이 약들은 8주에서 12주 정도의 단기 치료를 위한 약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년, 수십 년씩 복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이 약을 먹으면 속 편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약을 끊으면 위산이 일시적으로 더 많이 분비되면서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이것도 일종의 반동 현상입니다. 그러면 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을 오래 먹으면 몸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문제는 영양 흡수입니다. 위산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아연, 그리고 비타민 B12가 위산 없이는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위산 억제제를 오래 먹으면 이 영양소들의 흡수가 줄어듭니다. 칼슘 흡수가 줄면 뼈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신경에 이상이 오고 빈혈이 생기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근육 경련이 생기고 심장 리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영양 결핍 증상들은 너무 천천히 생기기 때문에 약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뼈가 약해지고,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이 들어서 다리에 쥐가 나는 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장내 세균입니다. 위산은 입을 통해 들어오는 나쁜 세균들을 죽이는 방어막입니다. 위산이 충분해야 장 속에 해로운 세균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위산 억제제로 위산을 줄이면 이 방어막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실이라는 세균이 장 안에서 과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세균은 심한 설사와 장염을 일으키고 고령층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폐렴 위험입니다. 위산이 줄어들면 구강과 식도에 있던 세균들이 살아서 위장을 통과하고 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세균들이 역류하거나 흡인될 경우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는 노인은 폐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속 쓰린 것은 그냥 참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먼저 왜 속이 쓰린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위산 과다가 아니라 위산 부족이 증상의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위산이 부족하면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증상이 생깁니다. 이것을 위산 과다로 오해하고 위산 억제제를 먹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습관 개선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름진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 커피, 술을 줄이고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나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침 전 3시간 이내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위산 억제제를 드시고 계신 분은 오늘 병원에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이 약을 오래 먹었는데 이 약이 꼭 필요한 상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계속 먹어야 하나요? 세 번째는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콜레스테롤 약, 그리고 혈압약의 목표치 문제입니다. 먼저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립니다. 콜레스테롤 약과 혈압약이 중장년층에게, 그리고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이미 겪으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약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분들에게 이 약은 생명을 지키는 약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아무런 심혈관 질환이 없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수치 때문에 처음 약을 시작하게 된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콜레스테롤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오랫동안 건강의 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장병이 생긴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스타틴 계열 약을 처방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콜레스테롤이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은 주로 40대, 50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75세 이상이 되면 콜레스테롤과 사망률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은 것이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뇌 세포의 25%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D도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지나치게 낮추면 이 기능들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콜레스테롤 약, 즉 스타틴의 부작용으로 가장 흔한 것이 근육통입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벅지가 욱신거리고 몸 전체가 쑤시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것을 그냥 나이 들어서 아픈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스타틴의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근육통이 심해지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빠진 노인의 낙상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드물게는 스타틴이 간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혈당을 높여서 당뇨 위험을 키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혈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혈압 조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뇌졸중과 심장병의 주요 원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까지 낮추느냐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뇌와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혈압이 조금 높아집니다. 이것은 몸이 스스로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한 혈압약을 써서 혈압을 지나치게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특히 앉거나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확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생깁니다.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 상태에서 넘어집니다. 다시 낙상 이야기입니다. 또한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의 혈압 목표치를 젊은 사람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에게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목표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약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의 목표치와 용량이 나이에 맞게 조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0대 기준으로 만들어진 목표치를 80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제 나이에 맞는 혈압 목표치와 콜레스테롤 목표치가 따로 있나요? 지금 약의 용량이 제 나이에 적합한지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로 드시는 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먹는 약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드시는 모든 약의 이름, 용량, 복용 이유를 종이 한 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갈 때 이 목록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이 질문을 하십시오. 선생님, 이 새 약이 지금 제가 먹고 있는 다른 약들과 문제가 없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처방 폭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부탁드리십시오. 선생님, 제가 먹는 약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꼭 계속 먹어야 하는 것과 줄일 수 있는 것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약물 재검토 또는 처방 정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가능하다면 여러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한 곳의 주치의에게 모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서로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해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약을 불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약은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능동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이 약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이 용량이 내 나이에 맞는가? 이 약을 먹으면 정말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 하고 의사 선생님께도 물어보십시오. 좋은 의사 선생님은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어떤 약도 대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30분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 매 끼니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웃는 것, 이것들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어떤 약보다 강한 치료제가 됩니다. 약통을 줄이고 싶으십니까? 오늘 산책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약을 많이 드시는 부모님이나 지인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불필요한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병원이 권유하는 영양제 중에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업로드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의약품의 복용 중단이나 변경을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약물 관련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